근데 집에 잠깐 친구가 나오네. 아니, 아니.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과연. 시작할게요. 네, 알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주재호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인 박준호 학생이고요. 오늘 제가 다이제스트로 선정한 첫 번째 논문은 Intelligent Properties of Generative Classifier라는 이제 빅마인드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이번 아이클리어 스팟라이트로 억셉이 됐고, 일단은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일단은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그 클래시파이어로 썼을 때 그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속성들이란 뜻이고, 결국에 이제 제너레이티브와 반대되는 말이 그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클래시파이어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클래시파이어는 그 저희가 이제 슈퍼바이즈 세팅에서 그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하는 그 모델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클래시파이어들이 그 이제 OOD 상황에서 되게 이제 성능이 낮다. 여기서 말하는 OOD는 뭔가 이미지에서 그 이제 내가 트레이닝 때 보지 못했던 이미지들, 그 클래스는 이제 내가 프리디파인한 클래스에 속하지만 뭔가 이미지 자체가 조금 변형이 돼서 OOD에 속할 때 그때 되게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 많은 논문들이 나왔을 텐데, 그때 좀 이때까지 지금 나오던 얘기들이 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그 클래시파이어들은 일단 학습도 빠르고 좋은데 그 쇼컷 러닝에 되게 취약하고 쇼컷으로 러닝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클래스를 이제 구분할 때 뭐 이제 개를 보고 이제 개인지 예측을 할 때 뭐 크게 나누면은 이제 뭐 개의 모양을 보고도 이제 그 개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개의 색깔들이나 뭐 털, 텍스처 이런 것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클래시파이어들은 그런 어떤 쉐입 정보보다는 그 텍스처 같은 걸 더 빠르게 이제 학습을 하고 그거에 의존해서 이제 클래스를 예측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슈컷이라는 게 그 텍스처를 더 좀 의존해서 배우는 거, 그거를 슈컷을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생성 모델을 생각하면은 이제 제너레이션을 할 때 사실 쉐입을 생성하지 못하면 그게 제너레이션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뭐 클래시피케이션 기능을 수행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클래스에 대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텍스처도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쉐입 정보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생성을 해야 되고 뭐 좀 단점도 있지만 어쨌든 그 클래시핑 썼을 때 상당히 로버스트한 클래시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측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이제 보여주는 거는 요즘에 이제 어쨌든 디퓨전 계열들의 제네틱 모델이 되게 잘하잖아요. 그 디퓨전 계열에서 이제 텍스트 이미지 그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들고 와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제너레이션 모델이지만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진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텍스트 이미지 모델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이게 뭐 얘네가 처음 한 건 아닌 것 같고 꽤 그 옛날부터 뭐 제너레이션 모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법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은, 일단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보시면 테스트 이미지가 이게 불독 같은 건데 보면 약간 숫자 같은 것들이 텍스트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이 이제 일종의 OOD 데이터셋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일단 노이즈를 뿌립니다. 노이즈 뿌려서 약간 조금 어떤 정보를 좀 잃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이제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 리컨스트럭션 테스트를 수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가 낀 이미지에 대해서 프롬프트로 이거는 어떤 클래스의 그 나쁜 이미지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내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그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에서 클래스만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16개의 클래스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비행기의 나쁜 그림이야 라고 하고 2번하고 같이 주고 또 그 생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곰의 나쁜 그림이다 하고 이제 또 리컨스트럭션 해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전부 다 리컨스트럭션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지금 4x4 이 격자가 각각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생성을 한 결과거든요. 이렇게 16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다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를 얻은 다음에 얘를 처음에 테스트 이미지와 L2 디스턴스상으로 뭐가 제일 가까운지를 이제 찾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개라는 그 프롬프트를 줬을 때 생긴 이미지랑 테스트 이미지가 L2에 제일 가까워서 그때 제너레이션 모델의 그 예측은 이제 개라고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좀 비율적이고 뭐 인퍼런스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제너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뭔가 조금 뭐 이론적으로 되게 좀 뭔가 증명이 돼 있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궁금하면 여기 밑에 보시는 이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해서 이제 얘도 이제 제너레이션 모델도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 중에서 이미젠이랑 스테이블 디퓨전, 그다음에 파티를 세 개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이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클래시파이어들은 휴먼처럼,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쉐입에 의존한 예측을 많이 한대요. 근데 이게 얘네들도 사람처럼 쉐입 바이어스에 굉장히 의존된 그 예측을 한다. 이제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일단 이 실험에서는 이 Q 컴플리트 데이터셋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고양이 이 보시면 지금 고양이 쉐입인데 텍스처는 엘리펀트 텍스처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쉐입 바이어스에 의존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를 이제 고양이라고 예측할 거고 만약에 이제 텍스처 바이어스에 의존하는 모델이면 얘를 이제 그 엘리펀트라고 예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텍스처와 그 클래스 쉐입을 믹싱해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예측을 해보고 얘를 텍스처 줬던 클래스로 예측을 하면은 걔는 이제 텍스처 바이어스가 있는 거다. 그리고 쉐입 클래스 줬던 걸 클래스로 예측하면은 얘는 쉐입 바이어스가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Q 컴플리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쉐입 바이어스가 있던 클래스로 예측을 했다. 그리고 그것과 비슷하게 제너레이션 모델들도 전부 다 그 쉐입 바이어스 쪽으로 예측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 보시는 이 그레이로 돼 있는 이 점이나 모델들은 전부 다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너레이션 기반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은 이 휴먼 사람처럼 쉐입 바이어스에 의존을 한다. 자, 첫 번째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OOD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성능도 거의 휴먼 수준이다. 그러니까 인간 수준의 OOD 성능을 보인다. 보시면 이제 이 색깔 쳐져 있는 게 이제 각각 그 제네레이션 모델들이고요. 그다음에 무슨 색이에요? 이 빨간색이 그 휴먼인데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이 그레이 색깔의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트 모델 4개가 더 있거든요. 다만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제로샷 세팅을 감안하시면은 이게 꽤 높은 성능이라고 더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속성이고 세 번째는 이 틀린 것도 사람들이 많이 틀린 거랑 비슷한 걸 많이 틀린다. 그러니까 이 에러 컨시스턴시라는 게 내가 어떤 틀렸으면은 이 틀린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틀린 게 많이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들끼리는 그 진액끼리 겹치고 이 생성 모델이랑 사람은 이쪽 보시는 것처럼 틀린 것들도 서로 비슷하다. 그래서 사람과 이제 에러 컨시스턴시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세 번째 속성이고 네 번째는 약간 저는 이게 제일 재밌던데 이 혹시 이런 이미지들 아마 뭐 저는 국어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젊은 그 공주고 어떻게 보면은 뭐 마귀할멈이다 이런 예시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헷갈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건 이제 정상평가인데 이제 모델 보고 이거 이제 토끼의 사진이라고 주면은 얘가 이제 이거를 이제 바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트랜slation 할 건데 그 바뀌는 부분이 사람이 헷갈리는 부분 쪽을 바꿔주면은 이거는 이제 사람처럼 그 이해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레빗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여기서 이 오리인지 고양이 아니 뭐야 X인지 모르는 이 부리 부분을 D라고 보면 레빗이고 불이라고 보면은 그 오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 부분을 오리처럼 바꾸잖아요. 오리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 바뀌는 부분 같은 게 이제 잘 이해하고 있다. 뭐 다른 이론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재밌었고 그래서 좀 약간 오래 발표를 했는데 아무튼 꽤 흥미로운 논문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 클러스터링인데 이것도 이제 IQ의 역사를 그린 거고 이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고 서울대랑 프로젝트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링 태스크를 수행하면은 그 클러스터링이 뭘로 될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사실 어떤 기준으로 될지를 모르고 클러스팅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이제 결과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뭉쳐졌네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되게 뭔가 저희가 이제 어떤 인터랙션을 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떤 동물 데이터셋을 가지고 클러스터링 했는데 제가 원하던 거는 뭐 동물별로 원하기 클러스터링이 생기길 원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무슨 이렇게 색깔별로 다 뭉쳐버린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이거 이미지 클러스터링을 결과를 바꾸려면은 뭐 데이터셋을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뭐 피처를 새로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그멘테이션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모델을 바꿔본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게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직접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영향을 주기도 힘들 뿐더러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맞추기 힘들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텍스트, 그러니까 유저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유저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나누기 위해서 그걸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로 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미지 같은 거 클러스팅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은 결국 이것도 요즘에 그 VLM이나 LLM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건데 예시를 보면은 이게 이미지가 뭐 이렇게 그 쭉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지금 텍스트 크리테리언에 컨디션을 줘서 하는 거니까 이제 뭐 인스트루먼트라는 텍스트를 주고 이제 클러스터링 할 개수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뭐 뭔지 모르겠지만 뭐 스트링하고 뭐 브레스 이렇게 인스트루먼트 나눴대요. 근데 이게 이 설명이 그 사람이 이제 이 결과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이 모델이 애초에 그 제공을 해줘요. 이 클래스에 대한 어떤 설명을, 디스크리션.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지고 이게 만약에 K를 7로 바꿨을 때는 더 다양한 기준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매핑까지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얘의 그 좀 실용적인 측면이 되게 좀 마음에 들어서 받았던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도 뭐 다양한 예시인데 뭐 나중에 한번 참고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은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이걸 VLM을 들여서 다 디스크리션 다 뽑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디스크리션을 LLM에 준 다음에 이걸 그냥 네 생각대로 러프하게 어떤 그 서머라이징 하듯이 레이블을 달아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K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K계로 또 서머라이징 해봐.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이미지 디스크리션이랑 같이 해서 얘를 이제 어사인하는 과정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LLM이 3번이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비싸고 느릴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과정을 수행하게 되면은 그 클러스터링 할 때 그 텍스트 크리티안을 줘서 할 수 있다. 이 논문에 제안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걸 좀 깊게 설명하기 힘든데 어쨌든 지금 보면 각 과정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스텝 2에서 LLM이 2번 들어가는데 이렇게 2번 한 이유는 얘네가 이제 보면은 이 두 번째 LLM에서는 이 모든 텍스트 같이 들어가거든요. 한 프롬프트에. 근데 그러면 이 텍스트의 길이가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약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앞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디스크리션하고 그 또 이 어사인된 레이블을 바로 안 쓰고 디스크리션 쓴 다음에 한 번 더 하잖아요. 이것도 이 디스크리션 속에 그또 유용한 정보가 또 있대요. 그래서 그걸 써야만 그 클러스터링이 원하는 대로 될 때가 있어서 뭐 다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문은 좀 제가 아쉬워서 사임실 논문 하나 갖고 왔고요. 아마 관심이 없으실 거긴 한데 딱 2분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게 멀티베이트 폴케팅 하는데 그 이것도 이제 아이클리어에 억셉이 된 논문이고 보면 멀티베이트 폴케팅하는 게 이 선 세 개가 결국 하나의 이제 베리어트거든요. 그래서 베리어블 그래서 여러 개 있어서 멀티 베리어트 그리고 멀티 채널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여러 채널이 들어갔을 때 여러 채널을 다시 예측하는 거 이제 멀티베이트 폴케팅을 하고요. 그래서 이쪽 도메인에서 좀 약간 요즘에 핫한 좀 디스커션이 있는 주제가 이 채널 디펜던스와 채널 인디펜던스가 있는데 채널 디펜던스가 뭐냐면은 이 멀티비리에이트 시리즈 간에 서로 어떤 코릴레이션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잘 배우면은 멀티비리에이트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고 채널 인디펜던스는 이거 안 배우는 게 낫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할 수가 있는 게 멀티비리에이트 폴캐스팅 자체가 멀티비리에이트 코릴레이션을 잘 배워야 성능이 나오는 태스크인데 이 채널 인디펜던스는 이 코릴레이션 고려를 안 하는 모델이에요. 이게 되게 좀 약간 모순적인데 이게 당연히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CD라고 해서 그러니까 채널 디펜던스 고려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갑자기 나중에 나온 모델들이 그 채널 콜레이션 고려 안 하니까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결국에는 기존에 나왔던 채널 디펜던스 모델들이 제너레이션이 안 되고 오버피팅 되고 있었다. 그래서 오버피팅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얘네가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 생각에는 이 기존의 이제 CD 메서드들이 그 멀티베이트를 처리를 할 때 한 스텝에서 다 이거를 애그리게이션 해서 막 그 모델 막 태워가지고 섞어버리니까 그래서 오프팅 발생한 거다. 그래서 이거를 막 그냥 한 스텝에서 막 섞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안 섞는 모델도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멀티베이트 코리에이션을 고려할 때 한 번만 딱 하고 그 다음부터 고려 안 하는 거죠. 근데 얘네가 주장하는 거는 이 멀티베이트 코리에이션도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트레인 데이터에서 뭐 채널 3개가 있었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그 V1과 V3가 서로 두 칸씩 선행 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세요? 저랑 친구 우리하면 우리도 시야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제가 첫 번째로 공유드릴 부분은 스테이블 디퓨전 3의 터보 모델. 지금 보니까 뒤쪽 슬라이드에 스테이블 디퓨전 3가 있더라고요. 근데 스테이블 디퓨전 3보다 먼저 지금 터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먼저 보시고, 그리고 뒤에 발표자분이 발표하시는 스테이블 디퓨전 3란 무엇인가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3 터보는 당연하게도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3를 더 빠르게 만든 모델이죠.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더 작은 모델을 만드는 건데요. 그 작은 모델을 만드는 기법을 이제 논문으로 된 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 3가 만든 이미지이고요. 상당히 잘 만든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예제로 프롬프트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생성을 하는가에 대한 예제임들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터보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ADD라는 거를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 ADD라는 게 이제 Adversarial Diffusion Distillation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만든 스테빌리티 AI에서 제안을 했던 기법이에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원래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원래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거를 인코드를 해서 어떤 레이턴트 상에서 노이즈를 추가하고 그리고 그 노이즈에 추가된 거로부터 다시 복원된 레이턴트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나서 어떤 디코더를 태워서 최종적으로 이미지가 되는 이런 과정을 배우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원래 과정대로였다면 이 이미지를 이 티처 모델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 되고요. 이 티처 모델이라고 하는 애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코더 태우고 노이즈 추가하고 그거를 디퓨전 과정 거쳐서 노이즈가 빠진 레이턴트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이미지로 만들고 그럼 이 생성된 이미지랑 이 스튜던트 모델을 이용해서 더 작은 모델이죠. 이거는 더 작은 모델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든 이 이미지 이 두 개가 똑같아지도록 하는 이제 L1 로스를 학습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디스틸레이션 로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생성된 최종 이 스튜던트 모델이 생성한 이미지 이거를 다이노 V2라고 하는 이거는 메타에서 2024년 1월에 올해 1월에 만들었던 모델인데 이 모델에다가 리얼이냐 페이크냐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개인 로스를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스튜던트 모델이 이 두 가지 로스 여기서 겟 로스랑 티처 모델이 만든 생성 이미지랑 똑같아지도록 하는 로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ADD고요. LADD는 뭐냐? 레이턴트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얘네가 이제 굉장히 잘하는 거죠. 스테빌리티 AI가. LDM이라는 그 스테이블 디퓨전 만들 때도 원래 있었던 DDPM을 이제 레이턴트 상에서 한 것만으로도 성능을 많이 끌어올렸었는데 여기서 LADD라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해서 이 과정을 훨씬 이제 심플하게 그림도 이제 한 줄이죠. 두 줄이었는데 이렇게 심플한 과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티처 모델, 이건 스테이블 디퓨전 3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3가 노이즈로부터 어떤 텍스트 프롬프트를 받아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요. 근데 이미지를 생성할 때 최종 이미지까지 가는 게 아니라 레이턴트까지만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레이턴트에서 디코더를 안 태우는 거죠. 그 레이턴트에 이제 노이즈를 추가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스튜던트 모델에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낀 레이턴트죠.
그게 이제 스튜던트 모델에 들어가고 그럼 얘가 어떤 생성된 어떤 노이즈가 빠진 레이턴트를 생성을 하겠죠. 그럼 그거에다가 또 노이즈를 추가합니다. 또 노이즈를 추가해요. 그러면은 그게 이번에는 티처 모델에 입력이 돼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이 스튜던트 모델이 어떤 레이턴트를 잘 생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노이즈가 낀 요거로부터 이 티처 모델이 생성을 했을 때 이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애가 원래 거랑 같은지를 판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자, 설명을 잘 못했네. 이 티처 모델이 어떤 레이턴트를 생성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노이즈를 끼우면 끼울수록 이 원래 디퓨전 모델의 역 과정을 해서 이 노이즈처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중간까지만 한 다음에 이 스튜던트 모델이 얘를 다시 만들 수 있냐? 이거 만들 수 있겠냐? 요거를 판단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스튜던트 모델이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만들면 이거에다가 이제 또 노이즈 낀 거. 얘가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 어떤 생성한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티처 모델에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 티처 모델이 이제 일종의 이제 겐 디스크리미네이터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튜던트 모델이 만든 건 페이크. 그리고 티처 모델이 만들었던 거에서 노이즈 낀 거. 얘는 리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 요거를 만들 수 있냐를 로스로 흘려주게 되는 거죠. 이 티처 모델은 근데 스테이블 디퓨전 3잖아요. 이제 생성 모델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처럼 썼냐면 프로젝트 간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썼는데요. 이 레이어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조금만 컨볼루션 기반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두면 그냥 단순히 인코더 형태의 디스크리미네이터 쓰는 것보다 훨씬 간 학습이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립스 2021년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 방법론을 이용해서 이 티처 모델이 제너러티브 모델이지만 이 중간중간 피처 맵들이 다 있잖아요. 그 피처 맵들에 이렇게 추가의 독립적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둬서 겐 로스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랬더니 노이즈 끼우는 과정이 중간중간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노이즈를 많이 끼울수록 성능이 더 좋은,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노이즈가 많이 끼는 건데 성능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얘네가 그 아까 전에 티처가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성된 데이터로 학습한 게 오히려 리얼 데이터보다 더 성능이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 ADB에서는 그 티처가 만든 거랑 똑같이 만들도록 하는 디스틸레이션 로스가 있었는데 그거가 이제 신서틱 데이터로 학습할 때는 별로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겐 로스만을 이용을 해서 좀 더 간단한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 프리퍼런스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호도에 맞춰서 이제 생성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론이 있는데 그게 디퓨전 모델용도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했더니 뭔가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이것까지 한 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3 터보가 됩니다. 저 혹시 이게 질문 중간에 해도 되나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인스트럭션 기반의 이제 에디팅도 이렇게 잘 이쁘게 할 수 있고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3 결과가 여기고 터보 결과가 이거거든요. 터보는 약간 이 디테일이 조금 모자르긴 해요. 이 옆에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3에 비하면. 그리고 뭐 이런 실패하는 케이스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테이블 디퓨전 3고 터보고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이제 애플에서 나온 LLM이죠. MM1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MM1은 좀 빠르게 넘어가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여기 안에 있는 구조물들을 다 하나씩 바꿔본 다음에 제일 좋은 것들이 이거더라. 그래서 그거를 만든 다음 그걸 스케일링업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VLM 형태를 띠고 있고요. 생성 결과는 이제 텍스트만 만들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랑 텍스트를 입력받아 이제 텍스트 생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미지 인코더는 클립 로스를 쓴 VIT랑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쓴 VIT랑 뭐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 이미지 사이즈 바꿔보고 데이터 구성도 바꿔보고 다 해봤는데 이미지 레졸루션이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결론을 얻어서 그냥 이미지 레졸루션이 가장 높은 형태의 이제 클립으로 학습이 된 VITH 모델을 최종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인코더에다가 얘가 랭귀지 모델이 쓸 수 있도록 어떤 변환을 해주는 어댑터가 있거든요. 그 어댑터는 다 해봤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미지 사이즈 크면 제일 잘 되더라라는 게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그냥 최신 방법론 중에 하나인 C 앱스트랙터라는 걸로 그냥 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얘네가 엄청나게 다양한 데이터 셋들을 이제 가져다가 막 비율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냥 적절하게 이제 잘 맞는 비율이 있더라라는 게 얘네 발견이에요. 그냥 뭐 특별하게 이걸 하면 더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한 비율로 잘 섞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종합을 해서 이제 이미지 인코더 방금 말씀드린 뭐 커넥터 그리고 이제 LLM 이렇게 세 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모델의 데이터 구성은 캡션드 이미지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이미지랑 텍스트가 같이 있는 형태의 글 그리고 뭐 텍스트만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얘네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할 거는 딱히 없었어요. 모델 구조상에서. 그래서 얘네가 제안한 게 이제 SLLM으로 3B랑 7B 모델이 있고 큰 거는 이제 30B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한 성능이 이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성능이고요. 이거 태스크들은 다 이제 VQA 쪽의 태스크들을 모아다가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이 이미지 상에 있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에 답변해주는 그런 태스크를 푼 거죠. 그래서 스몰 LLM은 성능이 꽤 좋고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그리고 30B 모델은 제미나이랑 GPT-4V랑 이제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 정도 성능인데 그래서 이제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성능인데 제미나이랑 GPT-4V는 슈퍼바이즈드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프리트레인드 된 거 그대로 썼을 때의 성능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MM1이라고 하는 애가 이 제미나이랑 GPT-4V 성능을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애플에서 발표한 새로운 LLM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은 이제 허깅페이스에서 발표한 웹사이트를 HTML 코드로 바꿔주는 데이터셋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은 요 스크린샷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거 얘네 모델에 넣으면 이렇게 HTML 코드 만들어주고 그거 이제 실행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아무 페이지나 가서 다 이제 따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셋도 공개를 했고요. 이제 실험해볼 수 있는 콜앱 코드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셋을 먼저 만들고 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VLM 학습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 스크린샷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제 HTML 코드를 만들어주는 VLM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되게 작은 랭귀지 모델링을 이용해서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주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페이지 만들 때 막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뭐 여기 요거는 뭐 어떤 거가 들어갈 거고 어떤 주제를 할 거고 여기서는 뭐 상품을 팔 거고 여기는 회원가입을 할 거고 이런 주제랑 테마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잔뜩 만들어 놓고 이제 큰 모델로 HTML 코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 주제들을 받으면 HTML 코드를 만드는 거죠. 근데 HTML 코드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이미지는 HTML 코드에 안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이미지 파일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요거는 조금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니셜 테마랑 디자인 같은 거를 이 프롬프트를 입력받으면 이렇게 뭐 패션 브랜드에 대한 레스토랑 체인에 대한 컨설팅 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제들을 다양하게 디자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큰 LLM이 이렇게 생긴 이제 입력 프롬프트를 받아서 여기 컨셉트 이 부분에 이제 방금 전에 만들었던 컨셉트가 들어가게 되고 그 컨셉트를 기반으로 HTML 코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미지가 없다는 게 좀 중요한 챌린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어떻게 했냐면 요 사이트 아시나요? 언스플래시. 네. 요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 소스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키워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뭐 이런 거면 뭐 빌딩, 위드 스카이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저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미지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결과물 HTML에다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HTML 소스 코드까지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셋으로 네,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셋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었고, 요거가 이제 이 렌더링된 어떤 그 실제 페이지하고 소스 코드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렌더링된 실제 페이지 이미지를 이제 입력받아서 그거를 HTML 코드로 변환하는 VLM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메서드들을 섞었고, 그리고 이 패치 앤 팩 스트래티지라는 게 그 인터넷 사이트가 굉장히 레졸루션이 다양하잖아요. 옆으로 긴 것도 있고 아래로 긴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일괄 처리를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메서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을 잘 했더니 그 결과물로 이렇게 이제 입력 이미지 들어오면 결과가 이렇게 생성이 되더라 라는 거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실패 케이스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파워풀한 거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공유드릴 논문들입니다. HTML로 걸 렌더링. 제가 석사과정 이승일입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논문은 ChatGPT Layers in Large Language Models are More Redundant than You Expect인데요. 이제 메시지는 이제 논문 제목 그대로인데 LLM에 있는 많은 레이어가 이제 레던던트하기 때문에 빼버려도 된다. 그래서 요 모티베이션은 이제 요 실험인데요. 이제 관찰 이제 뭐 좀 POC로 실험을 해봤더니 그 라마2에서 0에서 이제 30 몇 번째 레이어 중에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빼보는 거예요. 하나씩 뺐을 때 뭐 퍼플렉시티랑 MMLU를 이렇게 재보면은 몰래 성능이 이렇게 파란색 요 점선이라고 했을 때 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 그래서 생각보다 크게 변화가 없다. 라마2랑 아이추안이라는 중국어 모델에 대해서. 그래서 일종의 프루닝을 레이어를 딱 날려버리면서 해봤다. 그래서 어떤 레이어를 날릴지를 생각을 하려면 레이어의 이제 임포턴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레이어가 이제 얼마나 레던던트 하냐를 이제 요 블럭 인플루언스라는 매트릭을 제안을 해서 뭐 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매트릭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간단한데 저 LLM의 i번째 레이어에서 이제 인풋이 이제 뭐 xi 꼴로 들어오고 이제 아웃풋이 xi 플러스 1 꼴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요 이렇게 코사인 시뮬러리티 꼴로 요 이제 매트릭스 간의 그 시뮬러리티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시뮬러리티를 어떤 그 칼리브레이션 셋에 대해서 쭉 해서 평균 내서 이걸 이래서 빼면은 이제 요거 두 개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요 BI 스코어가 낮게 되니까 덜 중요한 그 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0번 레이어부터 31번 레이어까지 요 BI 스코어가 이렇게 됐다고 하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제 제일 처음 0번째, 1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레이어들은 중요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덜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BI 스코어가 낮은 것부터 하나씩 프루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프루닝 레시오는 이제 몇 퍼센트 레이어를 날렸을 때 MMLU는 이렇게 떨어지고 퍼플렉시티는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메소드들과 비교를 했을 때 뭐 더 잘한 것도 있고 뭐 못한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 그 라코랑라는 이제 그 프리비어스 워든 그 레이어를 줄이는 방식의 프루닝 이거랑 이제 비슷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다른 LLM 프루닝이랑 슬라이스 GPT 같은 거는 이제 뎁스 방면으로 이제 프루닝하는 게 아니라 뭐 엠베딩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트랜스포머에서 페이드 개수를 줄인다거나 해서 하는 방식들인데 그거를 좀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뎁스 방면으로 프루닝하는 게 이제 위스 방면으로 프루닝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날리시스인데 시퀀셜은 이제 맨 위에 있는 레이어부터 날렸을 때랑
그 리버스 오더 회색은 아래에 있는 레이어부터 알렸을 때랑 그리고 이 렐레티브 매그니튜드는 그 아까 i번째 레이어에 이제 xi가 들어가고 아웃풋 xi 플러스 1이 나온다고 했을 때 두 매트릭스 간의 이제 크기만 단순히 비교하는 매트릭이고요. 그래서 요거 순서를 알렸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bi라는 그 시밀라리티로 날리는 게 제일 성능 보존이 제일 잘 된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의 또 다른 장점으로 이제 그 GPTQ라는 이제 퀀타이제이션 방법이랑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프루닝이랑 퀀타이제이션은 일종의 같이 적용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슷한 웍인데요. 이거 아까 웍에서 이제 베이스라인에 있었던 건데 비슷한 웍이고 아까 논문보다 한 2주 정도 먼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델 프루닝을 또 레이어를 날리면서 하는 건데 이제 날리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거고요. 이 그림의 메소드가 이제 메인인데요. 여기서 1번째 레이어부터 뭐 n번째 레이어까지 있을 때 이제 이 n개 레이어를 요 n번째 레이어의 파라미터랑 차를 계산해서 이걸 그냥 쭉 더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파라미터 차를 쭉 이제 해준다고 해서 이제 콜랍스라고 했고요. 이 방법을 어떻게 이제 하나씩 수행하냐 아까 이제 조금 복잡한데 줄이고자 하는 LLM이 이제 M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M이라는 LLM에서 이제 C개의 레이어를 이제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웍에서 이제 맨 아래에 있는 레이어나 맨 위에 있는 레이어는 이제 좀 중요한 거니까 레이어에서 L번 레이어부터 H번 레이어 사이에서 이제 이 작업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 D가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 제일 이제 얕은 쪽에 있는 이제 H번 레이어부터 이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실행을 하는데 이제 K는 이제 줄이고자 하는 레이어 수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줄어든 모델의 레이어 수에서 이제 L 뺀 값 중에 미니멈을 취하면 이제 K를 그래서 L에서 L 플러스 K 번째까지 레이어까지 아까 말했던 방법처럼 이렇게 파라미터를 그냥 단순히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줄여버리고요. 그리고 요 칼리브레이션 샘플이라는 거를 이제 넣어주면서 이제 마지막 레이어에서 피처 또그 코사인 시밀러티를 재서 이게 일정 스레시홀드를 넣으면은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동원하고 안 넣으면은 이제 너무 망가져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다음 그 아래 레이어에서 다시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C개의 레이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컴플렉시티는 이제 제일 비싼 거는 요 칼리브레이션 샘플을 인퍼런스 하는 게 제일 비싼 거니까 이제 H 곱하기 이 데이터셋 사이즈의 컴플렉시티를 가지게 되고요. 워스트 케이스일 때.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 이제 10개 정도의 문장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아까 테이블이랑 이제 되게 비슷한데 대충 봤을 때 32개 레이어가 있는 걸 라마2에서 뭐 한 27% 날렸을 때 성능이 뭐 이렇게 떨어진다. 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중도가 LLM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레이어 콜랩스 하면서 날린 모델에서 이제 다시 트레이닝을 했을 때 포스트 트레이닝이라고 있는데 이제 라마의 경우에는 1빌리언 토큰의 뭐 영어랑 이제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사이즈의 데이터셋으로 다시 포스트 트레이닝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이 이제 회복이 되었다. 하지만 그 원래 요거에는 너무 못 미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논문이요. 이거는 좀 다른 논문인데 LLM을 활용해서 그 스톡 무브먼트 프레딕션, 그 주식 가격의 흐름을 예측을 해보자라는 얘기.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썼고 ACR 지출이 된 것 같고요. 이 스톡 무브먼트 프레딕션 태스크가 여기서 뭐냐면은 이제 결국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뭐 오늘 이제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것만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플로터스라고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는데 왼쪽은 여러 개의 이제 익스퍼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것도 다 LLM 익스퍼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여러 이제 항목에서 그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플로터스 GPT라는 LLM이 또다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맞추고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explainable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요 expert가 뭐냐를 보면 두 개의 expert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sentiment expert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트윗이나 뭐 뉴스 데이터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만약에 요 프롬프트를 썼는데 2015년 6월 10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거를 맞춰보라고 했을 때 뭐 지난 5일간 6월 5일부터 6월 9일간에 뉴스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뭐 업이다 고 다운다 이거 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익스퍼트는 테크니컬 익스퍼트인데 요거는 어떤 수치적인 이제 알파 포뮬라라는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이 알파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알파를 한 10개 정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를 보면은 MV7, 무빙 에버리지 오브 7데이스니까 지난 7일간의 이제 추세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식창에서 그 7일 추세선, 뭐 한 달 추세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들을 데이터를 지난 5일간 어땠는지 이렇게 숫자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알파들을 몇 개씩 줘가지고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뭐 오늘 어떻게 될지 맞춰봐. 이게 이제 테크니컬 익스퍼트라고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서 있었던 요 모델을 트레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또 데이터를 컨스트럭션을 하는데 이제 목표는 이제 익스플레이너블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LLM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아까 익스퍼트들이 만들었던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Your Seasoned Stock Market Analyst 그래서 이게 bulish인지 이제 올라가는지 bearish인지 그 이유랑 그래서 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최종 결정은 이제 내려가 이런 포맷으로 이제 올라가는 뭐 bullish rational 그리고 내려가는 이유 그리고 prediction 요 포맷으로 이제 달라고 하고 이제 앞선 요 센티먼트 익스퍼트가 만들어낸 인풋 아웃풋 이렇게 넣고 요거가 만들어낸 인풋 아웃풋 이렇게 넣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답을 알려줘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이터셋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프레딕션, 프라이스 무브먼트가 되고 그리고 요 레셔널들이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데이터들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프로즌 GPT-4를 잡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데이터로 아까 데이터에서 이제 요거가 인풋이 되고 그리고 그 생성된 레셔널이랑 이제 프레딕션이 아웃풋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라마2를 이제 파인 튜닝을 이제 두 에포 동안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테크닉은 요 로스의 이제 아이번째 토큰 예측할 때 이런 식으로 토큰 웨이팅을 해줬다고 하고요. 이 토큰 웨이팅은 그 아이번째 토큰의 이제 히든 스테이트에서 요 TY는 이제 레셔널을 생성할 때 이제 결국 중요한 단어는 뭐 enhance, upward 또는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런 거를 잘 생성 못했기 때문에 요 버발라이저에서 이제 업 라벨 같은 경우에는 뭐 업, 부스트, 포지티브, 라이즈 같은 단어들의 그 인베딩 평균과 이제 코센서리를 재서 이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말들이면은 더 높은 인풋스를 줘서 트레이닝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는 뭐 기존에 있던 방법들이랑 비교했을 때 뭐 이렇게 되고요. 요 평가는 이제 결국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어크래시랑 이제 MCC, 메시우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로 재고 성능은 뭐 기존 거보다 좋았다고 하고 뭐 60% 정도의 어크래시를 낸 거기 기존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2분 정도 남아가지고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걸 논문을 냈으면 못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통 저걸 한번 땡긴 다음에 있네. 파이낸셜 쪽에서 못 땡겼으니까 논문 낸 거 아니에요? 좀 덜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쓰면 다음 발표자하고 발표하시죠. 저 그 화면 공유 권한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공유되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스테이블 디퓨전 3이고요. 아직 그 모델은 순차적으로 지금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의 성능이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뛰어난 것 같아서 아주 기대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가장 좋은 모델은 SDXL이었는데 이것보다 유저 스터디에서 이렇게 훨씬 압도적으로 좋다 그러고 뭐 이렇게 달리3나 아니면은 뭐 아이디오그램, 뭐 미드저니 이런 거에 비해서도 뭐 타이포그래피는 압도적이고 뭐 나머지들도 다 더 좋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게 또 공짜로 공개가 되니까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경우에는 뭐 그 몇 개 한 게 있는데 그 먼저 제목이 요 Rectified Flow Transformers라고 해가지고 요 Rectified Flow가 굉장히 뭔가 두려움을 유발하는 단어일 수 있는데 이게 별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디퓨전 모델에서 노이즈를 뿌려주는 작업이 있잖아요. 노이즈를 뿌려주는 작업이 막 어떻게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막 복잡했는데 이렇게 막 코사인도 있고 EDM도 있고 뭐 LDM에서 말하는 리니어도 있고 이렇게 복잡했는데 이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이름이 렉티파이드 플로우라고 무서워서 그렇지 X0랑 이필론이랑 1-T랑 T로 진짜 인터폴레이션을 한다. 이게 뭐 어떤 특정 비율이 아니라 T에 따른 특정 비율이 아니라 그냥 T의 비율로 인터폴레이션 한다라는 게 렉티파이드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용했을 때 원래의 좀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가 이 타임 스텝 T는 0과 1000 사이에서 유니폼하게 뽑는데 그렇게 뽑으면은 실제로 그 깨끗한 부분이 굉장히 적고 대부분이 완전히 지저분한 그런 영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학습되는 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학습이 수렴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수렴이 잘하게 하려고 그 타임 스텝 T를 유니폼하게 뽑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방법으로 다른 프리퀀시로 뽑는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막 열심히 보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프랙티컬하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수식에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0 근처 깨끗한 데 근처 가면은 뭐 그냥 깨끗한 데 근처로 가면은 뭐 거의 디노이징 할 게 없으니까 별로 할 게 없고 완전 노이즈에서도 뭐 이건 어느 방향으로 디노이징 하던 별 상관이 없으니까 별로 할 게 없고 해가지고 그 중간 인터미디어트 타임 스텝에서 좀 높은 프리퀀시 여기가 아주 중요한 학습에 중요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요 1 스티븐의 t 곱하기 파이 t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뭐 파이 t는 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인터미디어트 타임 스텝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라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키텍처를 그려주는데 아키텍처를 제가 봤을 때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이 그림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려주면 좋을 텐데 이 그림이 이제 아주 전체 아키텍처를 다 표현하면서도 딱 압축되게 잘 그렸는데 일단 원래 요 SDXL에서는 이렇게 두 개만 썼었는데 요 하나를 더 T5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요 토큰은 풀링되는 토큰이 있고 그 77개 최대 77개 토큰으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77개도 뭐 요 원래 요만큼의 SDXL이 쓰던 거였는데 T5로 추가되는 게 이렇게 토큰 방향으로 붙는다는 것도 잘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토큰의 랭스가 있는 거는 여기 아래 보시면 크로스 어텐션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풀링된 거는 A다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너무 잘 그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약간 중요한 부분은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텍스트랑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이미지 레이턴트인데 이 둘이 같이 항상 이렇게 쿼리 키 밸류 그러니까 아까 제가 크로스 로테이션이라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동등한 위치로 동등한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둘이 이렇게 컨캣해서 셀프 어텐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접근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또 원래 이미지 쪽에서는 크로스 어텐션으로 넣어줘야 되고 이미지가 위주가 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 뭐 VLM도 멀티모달도 좋은 게 많고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저희가 좀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굉장히 유효한 효율적인 구조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이 MMDIT입니다. DIT는 이미지만 비전 트랜스포머였는데 멀티모달로 해가지고 그 텍스트도 같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우리가 가져가면 좋다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뭐 사실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 해놓고 이제 뭐 잘 된다. 잘 된다는 우리가 써봐야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스케일링로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으니까 한번 또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뒤에 두 개 논문은 제가 데이터 제너레이션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데이터 제너레이션으로 가져왔는데 제가 하는 데이터셋 제너레이션은 아니고요. 제가 하는 방향하고 좀 다른데 빅테크에서 하는 데이터셋 제너레이션은 어떤 건가? 라고 해서 뭐 이런 흐름이 요즘에 좀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테크에서는 보통 데이터셋 제너레이션을 어디다가 쓰느냐 하면은 데이터셋이 필요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주제인 이 비전 랭귀지 모델에다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을 위한 신테틱 데이터셋 제너레이션이 아주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원래는 사람이 이미지를 모으면 어노테이션 해서 캡션을 만들어 줘야 뭐 우리가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셋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방법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 캡션을 만들어주고 이 만들어준 캡션으로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해 준다. 이러면 우리가 이미지 캡션 페어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비전 랭귀지 모델을 위한 데이터셋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요거를 옛날에 제가 데이터셋 제너레이션 미팅할 때 교수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셨던 건데 이걸 굳이 RGB 레벨까지 올려야 할 필요가 있느냐? 요게 임베딩인 상태 그대로 우리가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런 걸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캡션에서 만들 때 텍스트 투 이미지의 임베딩을 활용을 해서 이 임베딩과 캡션으로부터 비전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혹시 관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신테틱 데이터 제너레이션이 좀 어느 쪽으로 종류가 어느 갈래가 있느냐 하면은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애들이 있고요. 시뮬레이터나 렌더링. 이거는 뭐 여기 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엔비디아가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프 더 쉘프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이런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제가 아직 논문을 못 썼지만 그 다음에 그냥 SD를 써서 뭐 다른 VLM을 학습시키는 방향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자기네들은 사실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속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임베딩 차원에서 했다. 뭐 그 부분이 좀 다르다. 픽셀이 아니라 임베딩에서 했다. 이런 부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위쪽이 이제 실제 이미지고요. 이제 코코 데이터셋에 대해서 원래 그 코코 그라운드 트루스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하기만 해도 이렇게 잘 생성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한 발 더 나가서 제너레이티드 캡션과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를 쓰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달리3나 이럴 때 보면은 캡션은 저희가 직접 쓰는 것보다 그 LLM이 아주 디테일하게 써주는 게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한테도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런 방법도 되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요게 뭐 임베딩에서 하는 거라 뭐 제 큰 관심사까지는 아닌데 이 임베딩에서 한다는 말이 얘네들이 놀랍게도 디퓨전 모델이 아닙니다. 이 논문은 이제 VQGN을 쓰는데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로 이 VQGN의 요걸 이제 디코딩 하면은 이제 이미지가 나오는 건데 디코딩 하지 않고 VQGN의 토큰을 이미지 임베딩 제너레이터가 생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시키는 대상은 무엇이냐? VQ 어댑터라는 거를 학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VLM이에요. 제가 VLM 하면 요즘에 너무 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VLM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 이미지랑 텍스트 넣고 텍스트가 나와야 VLM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정의가 나중에 빨리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얼 이미지를 넣어줄 때도 있고 신테틱 이미지를 넣어줄 수도 있었지만 여기 자리에다가 그러지 않고 얘네는 이걸 임베딩 형태로 이 자리를 리플레이스 하는 거죠. 이 자리 리플레이스 해서 그 다음에 이후에 VLM 태스크 이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했더니 뭐 리얼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라 리얼 데이터 플러스 신테틱 이미지를 같이 쓰니까 좋더라.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 뭐 캡션이 처음에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 캡션 이 사람이 직접 쓴 캡션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제너레이티드 페어를 써가지고 한 것도 실험을 했다. 그랬더니 얘네는 뭐 성능이 뭐 더 높아졌다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향의 연구들이 요즘 뭐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거는 딥마인드에서 했던 논문이고 요거는 이제 AWS에서 어떤 방향을 했느냐 요거는 역시도 이미지 이것도 이제 데이터셋 제너레이션인데 이거 역시도 VLM을 대상으로 합니다.
VLM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어떤 VLM이냐?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성하고 싶은 데이터셋이 좀 특정되어 있습니다. 멀티모달 다이얼로그라는 데이터셋인데 텍스트들이 막 오가는데 그 와중에 사진이 같이 오가는 이런 다이얼로그를 우리가 만들고 싶다. 그럼 요거 갖고 이제 뭐 NLP 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파이프라이닝을 제시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 크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 LLM 베이스드 스캐너, 디퓨전 베이스드 이미지 제너레이터, 퀄리티 어슈어런스 모듈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LLM 베이스드 스캐너는 어떤 거냐면 이게 텍스트 다이얼로그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텍스트 다이얼로그는 이미 뭐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곳에 여기 보이면 지금 어떤 곳에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해야겠느냐. 여기서 지금 막 다이얼로그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보면 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너가 할로윈 코스튬을 내 집에 두고 갔어 하면서 할로윈 코스튬을 사진을 보여줄 법하죠. 요렇게 보여줄 법한 포인트를 LLM한테 제로샷으로 찾게 하겠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전혀 몰라가지고 잘 그 LLM은 잘 몰라서 LLM한테 우리가 프롬프팅만 잘만 부탁하면 이런 좀 아주 노벨한 태스크도 진행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요거는 LLM한테 저쪽으로 좀 맡기고요. 그래서 뭐 결국 포인트는 이런 다이얼로그도 생성을 이것도 생성을 했는지 이거는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얼로그로부터 이미지가 끼어들 만한 위치를 골라준다. 이렇게 이제 첫 스텝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첫 스텝을 골라준 다음에는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미지 생성은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SDXL로 진행을 하는데 요거를 요걸 위한 프롬프트도 LLM이 알아서 해준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이렇게 우리가 LLM한테 GPT한테 부탁만 잘 하면 그런 프롬프트도 이렇게 딱 잘 준다고 해요. 그래서 뭐 네, 아무튼 뭐 LLM 연구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편리하고요. LLM한테 이렇게 부탁을 잘 했더니 이런 프롬프트를 주고 여기 지금 프롬프트로 준 게 an image of gift card worth 뭐 INR 500 뭐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프롬프트를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 프롬프트를 우리는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한테 줘가지고 이러한 사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퀄리티 어슈어런스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뭐좀 부수적인 건데 이것도 나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 제너레이션 할 때 생뚱맞은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 텍스트 매칭, 클립 스코어 봐가지고 너무 낮은 거는 버리고요. 이미지 퀄리티, 이제 이미지 에스테틱 스코어를 딱 재가지고 이미지가 너무 안 이쁘면 갖다 버리고요. 그다음에 세이프티, 이게 좀 뭐 not safe for work 같은 이미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핸들링 해야 된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데이터셋이 이렇게 이제 다이얼로그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카톡 하듯이 사진들도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었다. 왼쪽이 이제 매지드로 만든 거고 오른쪽은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 다른 베이스라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LLM과 텍스트 투 이미지 디퓨전 모델이 요즘 굉장히 퀄리티가 뛰어나니까 원하는 종류의 데이터셋을 마음껏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저같이 클래시피케이션의 세그멘테이션 특정 태스크를 위해서 데이터셋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래 수집하기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셋들, 이런 데이터셋들 수집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데이터셋 제너레이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뭐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요. 혹시 뭐 2분 정도 남아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꿀스비에서 어떤 팩터가 제일 성능에 큰 영향을 미쳤대요? 기사에 그런 게. 어떤 거요? 거기 공론론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았는지. 잠깐, 그 논문을 못 들어가지고 어떤 논문 말씀하시는 거죠? LDMC 스테이블. SD3요? 요거요? 요거는 제가 제대로 안 봤는데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등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제안한 게 렉티파이드 플로우랑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렉티파이드 플로우에 따라오는 친구고 그다음에 이 모델 스케일링 업 한 거라서 뭐 어느 거랑 중에 비교를 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뭐 스케일링이 제일 성능 올리는데 좋았는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앞에서 노이즈 뿌리는 방법이 중요했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아, 그거는 제가 따로 확인은 해보지 않았는데, 요 스케일링 업이 좀 더 중요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근데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발표 교수님이 해주시는데 저희 한 3분만 따라갈게요. 이게 뭐가 이게 차는 나 어제 술 많이 먹었어. 잠깐만요. 아니 살짝. 하나님 크게 들어. 지원주세요. 하나. 기다렸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강의는 끝나고 지금 재밌습니다. 네, 1분을 빠질게요. 회원님 오면 하죠. 인도는 IIT가 아니라 IIS네요. IIT가 아니라 IIS에서 했어요. 인도 1등 대학은 IIT예요. 아직도 못 알아들어. 아직도 못 알아들어. 어쩔 수 없지. 유감. 진짜 유감이다. 그게 이제 인도에서 1등 대학들이 이제 IIT라고 뭐 인디언 뭐 인스티튜션이 모르겠는데 아무튼 테크놀로지 그 MIT 느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역별로 있는 거예요. IIT 어디 캠퍼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IIT 모모를 가려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이제. 그럼 얘는 어디 보내주면 돼요? 그건 몰라요. 진짜 똑똑하면은 유학을 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근데 이제 좀 뭐랄까 이제 경쟁은 살짝 떨어지면 이제 IIT에서도 뭔가 좀 등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줄을 쫙 서가지고 이제 내려온다. 그 세월간이 영화 거기에 배경이 저 IIT라는 대학교예요. 채연님이 안 오시긴 했는데 이거 앞에 부분은 채연님이 다 아시는 거라서 그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이 이제 밸런싱 맥스라는 논문이고 CBPR 2024에 억셉티드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카메라 레디 버전이 안 나와 있고 좀 서플리 같은 게 좀 부족해서 디테일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최신 논문이고 이쪽 디퓨전 모델의 디바이어싱 논문 중에 이제 언컨디셔널 해서 다른 논문이 많이 오는데 이건 이제 언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에서도 디바이어싱을 할 수 있는 논문이라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디퓨전 모델에서 바이어스가 어떤 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왜 디바이어싱 메소드가 필요한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에서 데이터가 밸런스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 데이터로 학습하면은 그 바이어스를 그대로 가져간다 혹은 이제 좀 더 앰플리파이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밝힌 논문인데요. 이제 이렇게 남자 그리고 여자 비율 중에 여자 비율이 많은 데이터셋으로 디퓨전을 학습을 시키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여전히 여자의 바이어스가 된 그런 모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화이트 블랙인데요. 이제 화이트인 사람이 블랙인 사람보다 좀 많은 트레이닝 셋으로 학습을 했을 때 이제 학습된 모델이 이제 화이트인 사람을 훨씬 많이 생성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나 뭐 저희가 쉽게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데이터셋에서 바이어스가 존재하면 어쨌든 학습된 모델도 그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좀 직관적으로 와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건 컨디션이 들어가지 않는 어떤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그러면은 컨디션이 들어가는 텍스트 컨디션이 들어가는 이제 TI 모델에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게 여기에 속하는데 그건 데이터셋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학습을 하잖아요. 그런 모델에서도 이런 바이어스가 여전히 있을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포토그래프 오브 닥터라는 프롬프트를 줬을 때 아웃풋이 거의 이제 남성으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수아이 모델에서도 대용량의 데이터셋을 학습을 하지만 거기에서도 어쨌든 바이어스가 있고 그 바이어스를 이제 그대로 반영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것 같아서 가지고 온 도표인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제 아키텍트, 로여 뭐 이런 그 직업군에 대한 거를 프롬프트로 주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한 다음에 여기 이미지 하나하나 그 셀이 이미지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록색이 이제 남자고 이제 연두색이 woman이고 이제 회색은 좀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군을 두 개로 나눠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위에가 이제 좀 임금이 높은 직업군이고 아래가 임금이 낮은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위쪽을 보시면은 이제 돈 많이 버는 직업들은 이제 남성이 많이 나타난 걸 볼 수 있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여성이 훨씬 많이 나타나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직관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점은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받는 모델이기 때문에 텍스트 프롬프트에 이메일이라던가 메일이라던가 그 문제가 되는 프롬프트를 직접 넣어주면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논문에서 그렇게 실험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일이라는 프롬프트를 직접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형성되는 이미지의 최대 60% 정도가 여전히 여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제 뭐 젠더나 레이스나 에이지 같은 좀 이런 센시티브한 그 어트리뷰트를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넣어줘도 그거를 좀 무시하는 경향성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나운서라는 포트레이트 오브 안 아나운서라는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줬을 때 예시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남성이 대부분 결과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해서 피메일 아나운서라는 거를 이제 입력으로 주었을 때 피메일은 되게 잘 반영되는 걸 볼 수 있지만 원래 아나운서를 입력으로 줬을 때 인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나오고 있었는데 피메일로 이제 바뀌면서 이게 아시안 여성들로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 프롬프트로 이 바이어스를 해결한다는 게 음,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 프롬프트가 효과적으로 반영된다고 해도 또 다른 종류의 바이어스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제 디퓨전 모델에서도 디바이싱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논문에서 하는 거의 오버뷰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바이어스된 디퓨전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디퓨전 모델에서 그냥 랜덤 샘플링 했을 때 이렇게 이메일이 대부분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지 않고도 이제 사람이 어떤 레퍼런스 디스트리뷰션을 주고 이메일 메일이 사람이 뭐 50% 50%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담아서 저런 디스트리뷰션을 입력으로 주면은 디스트리뷰션 가이던스라는 자신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 모델을 인플루언스하는 점을 찾겠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디스트리뷰션 가이드를 받아서 샘플링을 하면은 이제 원했던 분포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다. 게 이제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이 논문에서 이제 디스트리뷰션 가이던스라는 걸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샘플 가이던스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던스를 스페시파이어 가이던스 같은 거를 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샘플별로 주면은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험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다들 아실 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디퓨전 모델이 계속 이제 노이즈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노이즈를 없애가면서 클린한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노이즈를 없애는 과정 중에서 노이즈가 낀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고 어떤 클래스를 예측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파이어가 얘가 고양이 였으면 좋겠으면은 클래스파이어의 고양이 확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조금 더 이 이미지의 노이즈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클래스파이어 가이던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희가 100개의 샘플을 생성을 한다고 했을 때 50개는 이제 남자로 보내고 또 다른 50개는 이제 여성으로 보내는 그런 작업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요거의 문제점은 이제 가이던스를 줬을 때 어떤 샘플이 쉽게 변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너무 노이즈에 가까운 스텝에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가이던스가 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잘 작동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어느 정도 형태가 생성된 그런 타임 스텝에 도달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미 형성된 어떤 것들을 쉽게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이즈가 거의 다 거쳐져서 거의 클린한 이미지가 됐을 때 그 타임스텝에서 뭘 바꾸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이미지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안하는 거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레벨에서 가이던스를 주자라는 것이고, 원래 샘플 레벨에서 가이던스를 줬을 때는 임의의 50개를 선택을 해서 임의의 반조를 선택해서 이메일에서 메일로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다면, 디스트리뷰션 레벨에서 했을 때는 이제 결과적으로 메일이랑 이메일이 50%씩 생성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샘플을 고칠 것인가를 이제 모델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변형시키기 쉬운 샘플들이 그 메일이랑 이메일의 어떤 바운더리, 여기에 좀 가까운 샘플들이 주로 변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가이던스가 없었을 때 이제 노란색 부분들을 이제 남성으로 바꾼 건데요. 보시면 좀 자연스럽게 다 남성으로 잘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는지 설명을 드리면 H스페이스에서 가이던스를 준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H스페이스는 어떤 다른 논문에서 이제 사용한 용어인데 그 논문에서 이제 어떤 시멘틱한 의미가 담긴 레이턴트 벡터를 뽑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했던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유닛 베이스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스페셜 레졸루션이 작고 이제 중간에 있는 피처를 타겟으로 하고 이 피처를 H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이 피처의 어떤 해피라는 미닝이 담긴 벡터를 찾아서 그거를 조절하면은 뭐 이렇게 원래 있던 강아지가 웃게 되거나 울게 되거나 하면 할 수 있는 요 델타 H를 찾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봤을 때 여기 유닛의 중간 부분을 어떻게 모디파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생성하게 되는 이미지의 어떤 시메틱한 부분을 변형할 수 있다. 게 어느 정도는 경험적으로 증명이 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스페이스를 여자들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네. 지금 피규어에서 저 가운데 있는 저게 한 타임 스텝의 포워딩을 보여주는 거. 이 가운데가 그 왼쪽 이거요? 네. 네네, 그냥 그 한 타임 스텝 포워딩 했을 때, 네. 저희가 유닛 태우잖아요. 그때 중간에 그 유닛 중간에 있는 인코더 태운 아웃풋을 조작을 계속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타임 스텝 상관없이 네. 뭐 모든 타임 스텝에서 저 가운데 부분이 다 그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일단 이 베이스가 된 논문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발표드리는 논문에서는 모든 타임 스텝에서 저 H 스페이스를 조정합니다. 만약에 해피라는 저 H 스페이스 피처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한 개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타임 스텝에 따라서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 얘가 제가 지금 발표하는 논문이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네, 그냥 하다 보면 네.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봤을 때 타임스텝 T를 컨디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타임스텝마다 저 H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H 스페이스를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가이던스를 줄 때 가장 좀
원래 이미지 레벨 가이던스가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미지 레벨에서의 어떤 시메틱을 뽑기 위해서는 저희가 레즈넷 18 같은 좀 큰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H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시메틱한 정보들이 뽑혀져 있는 피처이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저희가 원하는 그 시멘틱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노란색은 아이글래스의 유무를 판단하는 모델이고요. 빨간색은 레이스가 이제 화이트인지 블랙인지 판단하는 거고, 이제 이 파란색은 젠더를 판단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점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이고, 실선이 이제 H 스페이스를 받아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인데요. H 스페이스를 받는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리니어 하나만 태웠고, 이미지 스페이스를 받는 모델은 레즈넷 18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둘 다 2K 정도의 트레이닝 샘플만 사용을 했고요. 그랬을 때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이나 노란색 부분을 보면은 H 스페이스에서 이제 학습한 모델이 굉장히 라이트하면서도 성능이 훨씬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효율성 같은 것 때문에 이 H 스페이스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를 줄 때 이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백프로파게이트를 해야 되는데 레즈넷 18을 이제 백프롭 하는 것보다 내 리니어 하나를 백프롭 하는 게 굉장히 라이트하기 때문에 훨씬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디스트리뷰션 가이던스를 어떻게 줬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H 스페이스에서 어트리뷰트를 클래시파이하는 그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셀러베이 HQ 데이터셋을 썼다고 하고요. 이 데이터셋에서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젠더랑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클린 모델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랑 메일이라는 프롬프트 인베딩을 시밀러리티를 재서 좀 나열을 하고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블랙 퍼슨이라는 프롬프트랑 시밀러리티를 재서 나열을 한 다음에 이제 가장 시밀러리티가 높은 거 1000개 그리고 가장 시밀러리티가 낮은 거 1000개 해서 이제 각각 포지티브, 네거티브 클래스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I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립을 사용했을 때 이제 좀 너무 부정확한 결과를 보여서 이제 그냥 셀러베이 HQ에 있는 GT 레이블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셀러베이 HQ 데이터셋 중에 2K 정도의 서브셋을 뽑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GT 레이블이나 클립을 이용해서 이제 레이블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H 벡터를 뽑아야 되는데 이 H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DDI 인버션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어떤 키 스텝에 벡터를 보내고 거기에서 H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H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지 하나당 이제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타임 스텝을 50개를 썼다라고 하면 50개의 H 벡터가 같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타임 스텝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리니어 레이어 하나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리니어 레이어가 타임 네. 스텝 50이라고 하면 50개가 있는 거냐?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건 이제 각 하나의 이미지에 대한 H 벡터를 받아서 그 어트리뷰트를 판단하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든 건데요. 이제 배치 단위로
이 클래시파이어를 태워서 이 배치가 어떤 그 어트리뷰트에 대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예측하는 그 맵을 이제 ADP라고 합니다. Distribution Predictor라고 하는데 그냥 이름이 한 번 더 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배치 이제 N개 이미지로 이루어진 배치를 받아서 각각의 H를 뽑고요. 그 다음에 이 ADP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이 ADP는 사실상 그냥 각각의 H를 이제 아까 만들어놨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태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제 probability softmax prediction들이 있을 텐데 걔네를 그냥 클래스 와이즈로 민을 때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P 세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이 갖는 어트리뷰트에 대한 분포를 이런 식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저 그때 이게 아웃풋이 이전 타임 스텝 거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T-1이면서 이렇게. 아, 이게 디노이징 과정이라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이렇게 뽑아준 이 배치에서의 분포를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명명해 줬던 이 레퍼런스 분포랑 비교해서 로스를 걸어줍니다. 이 로스는 이제 카이 스퀘어 디스턴스라는 걸 썼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 로스를 보시면 이제 두 개의 분포가 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작아지는 값이어서 이 로스를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 H 벡터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H 벡터를 다시 이제 유넷에 태워서 이제 업데이트된 H 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디노이징 과정을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두 분포 간에 이 로스 걸어주는 거를 이제 클래스티어 디스턴스를 썼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얘네가 선택한 그 이밸류에이션 자체가 L2놈 형식이라서 저거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두 개를 썼는데요. 이제 하나는 페어니스 프레펜시라고 해서 저희가 원하는 이 분포랑 생성된 이미지들에서 분포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재는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뭐 젠더를 0.5, 0.5로 원했으면은 실제로 생성된 이미지에 0.8이 뭐 이메일이었고 0.5가 메일이었다. 그냥 이 두 개의 그 L2룸을 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원하는 분포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성한 이미지에 레이블이 어떻게 잘 생성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은 이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러데이 HQ를 입력으로 이 데이터셋을 써서 레지는 18 모델을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학습할 때 젠더랑 아이스글래스의 경우에는 원래 있는 GT 레이블을 썼고 루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블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립을 사용해서 이제 레이블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퀄리티가 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FID도 같이 됩니다. 이제 FID를 잴 때 이제 레퍼런스 디스트리뷰션은 OK 이미지로 이루어진 어떤 밸런스드 데이터셋을 따로 만들어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컨디셔널이랑 언컨디셔널 모델 두 가지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하나는 피트라는 모델이고 하나는 이제 스테이블 디피전 버전 1.5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언컨디셔널 같은 경우에는 셀럽의 HQ 데이터셋으로부터 특정 모델을 활용을 했고, 컨디셔널, 텍스트 컨디션을 붙는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언 데이터셋으로 된 모델을 썼다고 합니다. 이제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이 논문이 언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에서 디바이어싱을 하는 거의 첫 번째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하게 베이스라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델들이 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디퓨전에서 디바이싱을 하는 메소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트레이닝 없이 할 수 있는 모델은 거의 처음인 것 같고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그냥 가이던스를 좀 이제 샘플 와이즈로 주는 기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겐에서의 디바이어싱 방법인 마그넷도 같이 비교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이 마그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 간축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제안하는 모델이랑 어떤 정량적인 비교가 어렵고 그냥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가이던스는 아까 말했던 H스페이스 attribute classifier를 사용을 해서 클래시파이 가이던스를 주는데 이제 샘플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을 그냥 무작위로 반 정도를 선택해서 그 매치에서 반 정도를 뭐 이메일로 보내고 또 다른 반은 메일로 보내고 하는 작업을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니버설 가이던스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원래 그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주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타입셋 T에 대해서 노이즈드 된 이미지를 받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필요한데 사실상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니버설 가이던스라는 논문에서는 이 XT로부터 X0 클린한 이미지를 한번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 얘를 클린한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클린 이미지를 받는 클래시파이어에 입력으로 줘서 가이던스를 줍니다. 조금 더 디테일들이 있긴 하지만 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미지 레벨에서 가이던스를 준다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싱글 어트리뷰트를 바꾼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젠더랑 레이스랑 바이너리스 이렇게 네 가지를 바꿨는데 랜덤 샘플링을 했을 때가 이제 가장 바이어스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이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주장하는 방법론인데 그때 FD가 가장 낮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FID도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FID가 이미지 퀄리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은 하는데 이게 어쨌든 다양성도 어느 정도 고려하는 매트릭인 것 같아서 아예 이미지 퀄리티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되면서 FID가 떨어지는 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 같기도 하고. 네, 퀄리테이티브 이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이제 노란색 부분이 이제 마이너리티 클래스가 이제 생성된 애들인데 가이던스가 없을 때는 이렇게 소수의 메일이나 거의 아이클래스를 가진 샘플은 없었고 그랬는데 점점 이제 저희가 주장한 방법에서는 거의 반 정도의 샘플이 뭐 메일, 피메일을 이루고 있고 여기는 이제 아이글래스를 쓴 사람, 안 쓴 사람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이제 이미지 레벨에서 사용했을 때나 이제 샘플별로 이제 어떤 가이던스를 따로 줬을 때는 이렇게 좀 많이 이미지가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 질문인데 네. 이거 하려면은 그 hours 그 방법도 그 H 스페이스 클래시파이어가 필요한 거죠. 네, 네. 근데 그거 학습하려면은 밸런스드 된 그 데이터셋이 꽤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뭐 남자 여자면 남자 1000명, 여자 1000명 뭐 이렇게 네. 있었. 그런 세팅이 좀 괜찮은가요? 디바이싱 원래? 저도 그걸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의 디바이싱을 본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런 클래시파이어를 어쨌든 가정하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저희가 없애고 싶은 바이어스가 뭔지도 알고 네. 그거에 대한 밸런스드 된 데이터셋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이미지 레벨에서 그런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하려면 꽤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H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매틱을 어느 정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소수만으로도 잘 된다. 그거를 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 그 표에서 네.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잠깐만 그 H 샘플 가이던스랑 H 디스트리뷰션 가이던스 그 차이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어디서 제가 놓쳐가지고. H 샘플 가이던스는 둘 다 H 스페이스에서 뭔가를 조작한다는 건 똑같은데 샘플 가이던스는 이렇게 어떤 배치에서 100개의 샘플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피메일 가이던스를 줄 샘플이랑 메일 가이던스를 줄 샘플 반반을 그냥 랜덤 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일이랑 피메일이 이렇게 뭐 매니폴드에서 나눠져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좀 경계 부분에 있는 걸 바꿔야 좀 쉬울 텐데 아예 너무 피메일의 특성이 많은 그런 게 선택을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디스트리뷰션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스텀에서 이게 디스트리뷰션 가이던스에는 이제 배치에서 가지고 있는 분포를 뽑고 그게 이제 레퍼런스 분포랑 비슷하게 로스를 걸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좀 간접적으로 어떤 샘플을 바꿀 것인가를 고르기 때문에 좀 이거를 했을 때 좀 뒤에 실험이 있긴 한데요. 좀 변형되기 쉬운 샘플들이 많이 채택이 돼서 성별이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네. 클래시파이어 부분에 예를 들면 이메일하고 메일하고 아까 이렇게 대적점으로 있는 게 이제 하나씩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면 그 카테고리를 정하는 게 H 스페이스에서 어떤 걸 뽑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약간 그 각자 카테고리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여자 남자 아니더라도 아까처럼 아이스 클래스를 썼든지 안 썼는지 근데 그 외에 카테고리 애들을 그냥 저희가 정하는 건가요? 어떤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뭐 디스트리뷰션 설정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그것보다 그냥 여자인지 남자인지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저희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H 스페이스에서 나온 걸로 정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런 것들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디스트리뷰션을 구성하는 네네네네네. 저희가 정하는 거 아, 주어져야 되는 거. 레퍼런스 디스트리뷰션. 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방법 적용했을 때 그 한 배치에 적용될 때 걸리는 시간 이런 게 있나요? 나와 있는 게. 한 배치에 지금 뭔가 네. 배치를 먼저 생성하고 그거를 거기에서 어떤 H 스페이스 피처를 가지고 뭐 로스를 걸어서 그 생성된 이미지를 수정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아, 이게 그냥 인퍼런스 때 저희 클래시파이 프리 가이던스를 주는 것처럼 네. 인퍼런스를 그냥 쭉 하는데 그 매번 타임스텝마다 H 값을 조금씩 변형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배치에서 한번 행동을 갔다가 그 이미지를 수정하기 위해서 뭔가 다시 인퍼런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100개 배치 노이즈에서 시작을 해서 인퍼런스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저런 가이던스가 들어가요. 적혀 있는 수식을 제가 제대로 보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럼 혹시 이 방법을 적용하면 네. 그 인트로에서 나와 있었던 뭐 디바이어싱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카테고리의 바이어스가 새로 생기는 그런 문제는 여기서는 안 나타나는 건가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습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뭐 인탱글된 피처가 건드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피메일이랑 머리가 길다랑 엄청 인탱글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피메일로 다 만드는데 다 머리가 긴 사람이 나오면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건드린 것만 디스트리뷰션인 거지 그 외의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고르게 나오게 하는 것이 트레이닝 시키지 않은 것들은 여전히 바이어스하게 나온다. 그럴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게 더 강화가 될지 약화가 될지도 알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어떤 인생 배우는지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되는 거. 근데 변형되기 쉬운 샘플을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약간 강화되는 건 그런 새로운 바이어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 피메일 아나운서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아시안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예를 들어 메일 아나운서에서 좀 바꾸기 쉬운 애들 바꾼다고 하면 메일 아나운서들 중에 아시안인 애들이 피메일 아나운서로 변형이 된다던가 이렇기 때문에 그 뉴 바이어스가 더 강하게 생성될 수 있는 세팅이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저희가 주는 로스 같은 게 뭐 젠더를 타겟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어트리뷰트에 대한 조건이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다른 게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도 실제로 돌려보지는 않아서 그렇지. 그럼 약간 의아한 게 어쨌든 인트로에서 이 부분을 문제로 좀 지적을 하면서 모티베이션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모티베이션,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아니고요. 네. 제가 대부분 디퓨전 모델에서의 디바이어싱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텍스트 프롬프트를 추가하면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필요했습니다. 이 논문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플 어트리뷰트도 바꾸는 걸 실험을 하는데요. 이제 종종 메소드 중에서 어떤 이렇게 멀티플 어트리뷰트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를 한 번에 고려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젠더랑 레이스를 같이 바꾼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각각 젠더 50대 50, 레이스 50대 50 이렇게 세팅을 해서 가이던스를 줬다라고 하고요. 젠더랑 레이스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뭐 각각의 조합으로 25, 25
25, 25까지는 세팅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플리에 좀 있는 실험 같습니다. 서플리가 좀 온전치 않아서 그냥 이거 실험만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방법론이 가장 성능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이제 꼭 0.5, 0.5가 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좀 스큐드된 상태에서도 잘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셀러페이 HQ 데이터셋이 이제 피메일이 되게 많고 이제 화이트가 많은 그런 데이터셋인데 오히려 이제 블랙이 굉장히 많이 생성되고 또는 이제 메일이 많이 생성되도록 이제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도 이제 잘 동작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실험을 하는데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H-스페이스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포토 메일을 입력으로 이제 10개의 이미지를 얻고 포토 비메일을 입력으로 10개의 이미지를 각각 오케이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얘네가 이제 이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이미지를 생성한 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매칭되는 H-스페이스 벡터들은 다 이미 존재할 것 같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H-스페이스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학습해서 이제 디바이어싱 방법론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셀러베이 HQ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했을 때는 좀 디스트리뷰션이 너무 달라서 그런지 가이던스 자체가 잘 안 먹혔다고 느껴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그냥 포토 퍼슨이라는 걸 줬을 때 원래 베이스라인은 여성이 좀 많이 생성이 되면 그 중에도 남성이 좀 많이 생성되고 파이어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많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고 닥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남성 주변 남성 분포가 대부분인데 네, 여성의 의사가 많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론 자체가 이제 배치 와이즈로 어떤 가이던스를 주기 때문에 이미지 하나만 생성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를 여러 번 생성을 했을 때 걔가 밸런스드 되게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가 생각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뭔가 다량의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서 원래 스큐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좀 보완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하나씩만 생성됐을 때 이제 전체를 모아보면 디스트리뷰션이 좀 균등하게 분포되는 게 좀 더 프랙티컬한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점이 약간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실험은 이제 셀러페이지 데이터셋을 가지고 화이트랑 블랙을 이제 10K랑 1K를 각각 뽑아서 바닐라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학습을 했을 때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목표는 이제 젠더를 구별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각각 블랙 피메일, 화이트 피메일, 블랙 메일, 화이트 메일이 있으면은 블랙이 굉장히 언더 레프레젠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소수 분포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블랙 내에 피메일 메일 그리고 화이트 내에 피메일 메일을 밸런스를 맞춰줘도 블랙이라는 데이터셋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바닐라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서 블랙 관련된 이제 피메일이나 메일은 성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이 방법을 써서 블랙을 이제 K를 좀 채워주고 그래서 이제 K, 10K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줬을 때
그렇게 학습된 모델에서는 이제 성능이 좋아졌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레벨에서 가이던스를 줬을 때 메일이랑 피메일이 헷갈릴 수 있는 샘플들을 고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 좀 확인한 실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를 줬을 때 실제로 이미지가 이 레이블이 플립된 이유를 한번 본 건데 이제 이제 여자 이미지를 남자로 바꾸라고 가이던스를 줬을 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이제 로직 값으로 좀 소팅을 하고 그걸 네 그룹으로 나눴을 때 실제로 여자에서 남자로 이제 바뀌는 비율의 대부분이 이 로직 값이 굉장히 작은 좀 헷갈리는 샘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로짓이 좀 낮고 여기가 로짓이 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 소개드린 논문의 가장 큰 리미테이션은 여전히 이제 좀 작은 데이터셋을 학습을 하긴 하지만 이 클래시파이어 모델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좀 단점 같고 이 성능이 좀 릴라이어블한 것도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의 가장 큰 노벨티는 제 생각에 이제 메소드가 막 획기적으로 노벨하다라는 것보다는 이 학습 없이 언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에서 동작할 수 있는 디바이어싱 방식을 거의 처음으로 제안했다라는 데 좀 의의가 있는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H 스페이스가 약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언제 왜 쓰는지 알 수 있어요? 혹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피처를 뽑는 데까지는 이해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일단 저는 이해했다 정도 예, 네. 근데 왜 피처를 쓰는지 모르겠다. 네, 약간 네, 아까 한번 그거 관련해서 논문을 봤는데 그게 H 스페이스를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이미지가 있으면은 막 원하는 스마일로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려고 이제 H 스페이스를 썼는데 그 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메일에서 메일로 바꾸려기 위해서 H 스페이스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가지고 네. 이 벡터를 입력을 받아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이제 각 샘플이 피메일인지 메일인지 판단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배지에서의 피메일 메일 분포를 알 수 있고 네. 그걸로 뭔가 가이던스를 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샘플의 이 배치의 그 피메일 메일 분포를 확인하려면 어쨌든 이 하나하나의 샘플이 피메일인지 메일인지 구별할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필요한데 그게 이미지일 때는 이제 너무 헤비하게 뭐 예순 18 이렇게 너무 커져 버리는 것도 있고 이제 노이즈드 이미지에서는 이미지 레벨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단점도 있어서 좀 효율성 측면이랑 어떤 H 스페이스가 이미 시멘틱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는 그거를 사용을 해서 H 스페이스를 활용을 했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막 변형시키려고 쓰인 게 아니라 그냥 이 데이터셋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